네, 반갑습니다. 안대리입니다. 오늘은 한국이 제로금리로 가봤자 큰 의미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환율 얘기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 정도가 되면은 국민연금부터 대기업 개인들까지 다 우르르 달러를 매수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한국은 원화 가치는 계속 하락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로금리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기금리라는 거는 그 국가의 어떤 인구 그리고 자본 수준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결정이 됩니다. 근데 한국은 뭐 기술 수준 같은 것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경쟁국에 비해서 계속 금리는 제로금리로 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엔 양적 완화를 하게 될 겁니다. 거의 저는 90% 이상 확신을 하고 있는데 간다고 해서 이게 이제 뭐 반대로 이런 거죠. 이제 금리가 하락을 하면 항상 가격이 올라가고 뭐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특정 부동산 상급지 및 최상급지에는 좋을 거예요. 상위 5% 부동산에는 이런 금리 인하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거긴 수요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금리로 자금이 공급이 되면은 수요를 자극을 해서 아마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다르면은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가 되면은 중산층 민 서민들이 살기 좋을까? 그러니까 상류층은 살기 좋을 겁니다. 제가 저번 영상 다뤘던 세도가 신귀족 계급 있죠. 예, 강남이나 뭐 용산 같은 데 최상급지를 보유한 그런 계층들은 살기 좋아질 거예요. 근데 나머지 서민들과 중산층은 좋을까요? 전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할 정도라면은 경제의 총 수요가 개박살났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금융권에서는 대출 심사가 굉장히 엄격해. 금리가 높을 때는 어느 정도 대출을 해줘도 그럼 금리가 높으니까 내가 버는 게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금리가 일본처럼 정말 제로금리로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굳이 대출을 해줘봐야 내가 버는 것도 딱히 없는 제 전 과거 영상에서 앞으로 한국의 미래는 사채업자들이 뜰 것이다라고 한 영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엄청 좋은 댓글이 있어서 그게 일본이다. 그러니까 사채가 발달하려면 낮은 금리가 전제적.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금리가 낮아 총수요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자금 수요는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채가 발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이런 우시지마처럼 엄청난 사채업자들이 활기를 치게 될 거고 이제 일반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줄일 겁니다. 일반적인 어떤 담보 가치가 낮은 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대부업과 사채업이 엄청 커지게 되는 거예요. 법인들은 굉장히 합법적으로 대부업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미래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산업 중에 하나가 고리 대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이 불법 대부업체도 저는 대폭 증가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2024년 12월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금융위에서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도 충북 제천에서 조폭들이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상을 대상으로 연이율로 한 사람은 1000%의 어떤 고리를 박는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95만 원을 빌렸다가 8개월 동안 1100만 원을 갚은 피해자도 있어. 그리고 연 3000% 이자를 못 받으면 지들이 나차단 유포한 불법 대부업체 총책이 검거가 됐다고. 이제 이런 종근당이나 프랜차이즈 하는 건 합법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종근당은 이제 대부업에 진출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예비 창업자인 A씨는 프랜차이즈가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데 연율이 18%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륜진사갈비가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 점주를 대상으로 해서 고리 대금 장사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 고리대금 사업이 굉장히 신성장 사업으로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어차피 한국의 산업들은 이제 경쟁력을 잃어가고 기존에 있는 거를 빨아먹는 방법이 저는 되게 현명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합법에 있는 거든 불법에 있는 거든 굉장히 많은 대부업체가 생기고 또 번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엄청나게 지금 다 자빠지고 있죠. 노현정, 정대선 이 부부의 성북동 주택이 경매로 나왔어요. 이게 성북동에는 저택이거든요. 21억 8천만 원에 낙찰됐다고 하고 진짜 크죠. 와, 근데 이런 집은 진짜 연예인 이경실 씨는 뭐 대부업체가 25억 원의 경매 신청을 했으나 이거를 다 이제 갚았다고 하십니다. 여기저기서 다 이렇게 빌려서 아마 갚아오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도 지금 뭐 이미 엄청난 규모의 경매가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혹시 이분 아시나요? 동숭 아트센터라고 해서 뭐
박물관 전시회 같은 거 하는 곳인데 이제 이쪽 대표님도 지금 평창동 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키움저축은행, 다올저축은행, 트로바 인베스트먼트 대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이런 재벌이나 연예인들이 왜 이런 대부업체까지도 가는지 저는 잘 이해는 안 가요. 근데 사실 가는 이유는 딱 하나죠. 정상적으로 일단 금융활동을 하시면 사실은 제1금융권 밖으로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한도를 넘어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연예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재벌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동숭아트센터라는 서울에 진짜 있는 엄청난 예술의 어떤 센터의 지금 대표님도 보시면 트로바 인베스트먼트 대부, 뭐 키움저축, 다올저축 이런 제2 대부업체까지 가서 지금 돈을 빌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대부업체가 뭐 이런 뭐 그냥 흔한 자영업자가 아니라 이런 한국의 최상위 기득권층에도 굉장히 들어와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 지지옥션에서 제가 본 건데 시장가 26억, 27억 뭐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뭐 돈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여기도 채권자가 대부업체 저축은행 이거 건보로도 지금 체납을 하는 상황. 한경파트너스 대부, 명성에스테이트 대부, 대한저축은행, 국민건강보험당은 아마 이제 건보료를 체납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저축은행, 오렌지 대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재벌이나 연예인 그리고 이런 강남에 사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삶에도 대부업체가 이제 엄청나게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파산은 시작을 안 했어요.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등산의 일각들이 그냥 뉴스에 나오면서 군데군데 이렇게 파산이 되고 대부업체를 통해서 파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그거죠. 사실 이런 이제 상급지나 뭐 이런 재벌들이 가진 저택의 경우에는 그래도 자산 가치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상급지는 리파이낸싱을 통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예, 뭐 실제 낙찰도 거의 뭐 90%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90%가 다 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가 시작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시대가 온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게 와도 자산 가치가 사라지는 중하급지 아파트들은 수요가 굉장히 제한적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거를 대출 받은 사람들의 금리는 3% 4% 수준일 거거든요. 뭐 DSR도 있고 가상금리도 있고 이것저것 다 하면은 뭐 어차피 계속 대출 갚아 나가야 되는 건 크게 변동은 없을 거예요. 경매로 넘어가는 이유가 고금리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죠. 금리가 높든 낮든 리파이낸싱이 되면은 안 넘어갑니다, 경매로. 근데 결국에 리파이낸싱이 안 되는 거고요. 안 되는 게 이 경매 넘어가는 거에 핵심이 되는 거예요. 왜 리파이낸싱이 안 될까요? 우리가 봐요. 홈플러스도 사실은 우리가 리파이낸싱이 안 되는 이유는 사실 되게 단순합니다. 예, 자산 가치가 하락을 하거나 현금 창출 능력이 저하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네가 가진 자산의 가치가 계속 하락을 했거나 아니면은 네가 버는 돈이 감소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상급지는 어차피 지금도 수요가 살아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하면 더 많은 자금이 더 많은 수요를 가지고 그 가격을 올리게 되는데, 문제는 중하급지는 횡보하거나 하락, 거기는 지금도 수요가 없는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부족하지 않아요, 한국에. 지금 상급지 올라가는 거 보면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돈을 더 준다고 해서 과연 중하급지 살까요? 오히려 더 오르니까 상급지에 갭 투자하려 하지 않을까요? 금리를 인하해봤자 상급지 자산 가치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중하급지는 횡보하거나 하락을 지금 이거 보면은 뭐 임장크루, 지분형 모기지 뭐 이런 거 왜 하겠어요? 중하급지에 이게 지분형 모기지가 10억 이하, 경기 6억 이하, 지박 4억 이하 주택이요. 도시근로자의 평균수도 150%라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여기 대상되는 게 다 중하급지인 거예요. 어차피 상급지는 이거 안 해도 계속 올라가요. 상관이 없어. 근데 중하급지가 폭락할 것 같으니까 이거 지금 설거지 하라고 하는 거거든. 거기다가 경기가 제로금리까지 가면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 그러면 현금 창출 능력은 더욱 악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산업 경쟁력은 이미 없는데 기업이 기업률 내린다고 해서 사람의 총수요가 부족한데 자영업이 살아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게 이겁니다. 이미 대부업체가 이런 기득권층에도 굉장히 깊게 들어와 있다게 되는 거고요.
진짜 무서운 거는 이제 서민들이나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파산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이후에 발생을 합니다. 일본이 딱 그래. 일본이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제로금리 때 악화가 되고 리파이낸싱을 더 안 해주는 거죠. 금리가 낮으니까. 이래서 파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로금리와 함께 한국도 본격적인 실물 디플레이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일본도 제로금리로 간 거는 이제 거의 뭐 90년대 초반에 금리 5%까지 올렸다가 96년도에는 거의 0.5 제로 가까이 갔었어요. 근데 이런 야마이치 증권의 폐업, 홋카이도 뱅크의 파산들은 다 9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겁니다. 금리가 높을 때 파산을 한 게 아니에요.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이미 심각한 데미지를 입었고요. 자산 가치가 하락을 했고 거기다가 현금 천천력이 악화가 된 상황에서 금융권이 제로금리 통해서 수익성이 악화가 되면서 90년대 후반부터 파산이 크게 이거를 금융 관료들은 알아요. 이거 제가 아는데 걔들이 모를 리가 없겠죠. 알기 때문에 한국의 정책이라는 건 항상 잘 모르고 약한 사람을 등치면 그게 한국의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임장크루를 갑자기 막 이렇게 띄우고 지분형 모기지를 뭐 이렇게 막 만들고 막 이런 거 왜 할까요? 그러니까 얘네들 다 알아요. 중하급지는 이미 디플레이션으로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 중하급지가 오를 것 같으면은 시장에서 다 소화가 될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살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런 거 한단 말이야. 역설적으로 중하급지가 하락한다는 걸 거의 지금 저는 정부가 인정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모두 부동산이나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대출 억제로 인하죠. 오히려 대부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굉장히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계부채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 재벌 뭐 이런 사람들도 지금 뭐 타격맞고 경매에 당하고 있어요. 이미. 현재도. 근데 이제 25년은 서막이라는 거죠. 아직도. 그냥 굉장히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고 제로금리 및 양적 완화 이후에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일본의 사례가 될 거고요. 이제 그 전에 본격적으로 파산이 일어나고 자산 가치가 하락하기 전에 지금 임장크루나 2030 지분형 모기를 통해서 마지막 586 부동산의 설거지를 국가가 나서서 주도를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금리가 낮아지니까 지금 대출을 받아서 뭘 하겠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대출을 만약에 받았다. 상황이 어렵게 되면은 여러분은 저금리 때 대부 업체에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서 일어났었던 이런 정말 물론 모든 대부업체가 다 그러지 않지만 되게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대부업체도 되게 많아요. 근데 아무튼 뭐 이런 불법 대부업체나 굉장히 안 좋은 쪽에 엮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관료들은 지금 여러분들을 이용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고 혹시 내가 틀렸을 때, 내가 잘못됐을 때의 대응 방안 있는지를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저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달러를 사고 미국 주식을 사는 거는 사실 여기서 뭐 원화가 안정화가 돼도 어차피 미국 주식을 우상향하기 때문에 제가 틀려도 큰 영향이 없게 되는 거고 제가 맞게 된다면은 저는 엄청난 돈을 벌겠죠. 근데 지금 영끌이나 지분형 모기지 같은 걸 해서 한국의 중하급지를 설거지해주는 선택을 했을 때 만약에 잘못됐을 때 그 리스크가 저는 진짜 크다고 생각을 그리고 점점 잘못될 가능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면은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걸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하신 다음에 저는 결정을 하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